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5월 31일에 저희가 스트레이트 후 첫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네.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네요,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것이군요. 끝까지 가는 거죠? 예, 끝까지 가야죠. 예. 코로나19 사태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진짜 길어지네요. 올 초에 이 코로나 사태 이제 뭐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뭐 얘기 나왔을 때 그때 그래서 한국으로 뭐 나갈 때만 해도 뭐 몇 달은 가겠지 뭐 이러다가 뭐 벌써 지금 올 해 지금 거의 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뭐 올해도 올해지만 지금 뭐 유럽 같은 데에서 지금 2차 팬데믹 거의 팬데믹 상황까지 가는 걸 보면 이게 뭐 기한을 이제 정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제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또 좀 걱정. 전문가들이 사실 끊임없이 얘기했었죠.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인류가 나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현실화되는 그 끝자락의 한 조각을 오늘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일도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네. 제2의 백종원 맞나요, 이분? 그런 기사들이 있고 실제로 뭐 이력 같은 걸 보면 물론 백종원 씨만큼 그렇게 아직 유명 인사는 아니지만 뭐 요식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거둔 뭐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 조승원 기자는 들어보셨다면서요? 아 그럼요. 그 세바시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지나가면서 많이 봤어요. 그 가게를? 예. 뭐 써있던데 닭갈비. 예, 많이 보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는 거 뭐 언론에서도 봤고. 매장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프랜차이즈 안 하고 전부 다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 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걸 프랜차이즈로 만들려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단가도 낮추고 뭐 예를 들면 김치도 중국산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김일도 씨가 얘기하는 건 뭐 타협할 수 없다. 뭐 국산을 해야 되고 재료를 관리해야 하니까 이거를 뭐 프랜차이즈로는 하진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근데 사실 뭐 직영 20개면 말씀하신 대로 뭐 상당히 성공한 요식업계 사업가라고 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연 매출 100억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번 사업가예요, 사실. 근데 이런 분도 결국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또 의리구나. 뭐 이런 거죠. 자기가 고민을 좀 했었죠, 저희가. 이렇게 돈 많은 사업가인데 건물주, 임차인 일반적인 관계랑은 좀 다르지 않나? 다뤄도 될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돈이 많은데 그 정도는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만나 보니까 그 건물주와에서의 관계에서는 그 철저히 의리신 게 구조적으로 의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터뷰할 때 얘기하신 게 뭐 그냥 뭐 그렇게 돈도 많고 직원들도 뭐 몇십 명, 뭐 100명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많은 직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관리회사 직원이 계속 사장 어딨어 이렇게 부르니까 가셔가지고 그 임대료 올린다고 얘기하니까 가서 이렇게 죄인처럼 이렇게 빌고 뭐 물어보는 거 다 답하고 뭐 쩔쩔매고 약간 이런 게 트라우마처럼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멍 때리면 뭐 그때 시간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김일도 씨 가게 매출액을 저희가 받아봤어요.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아봤습니다.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서울 파이낸스 센터. 예, 그 가게 일도시 닭갈비. 예, 그 가게 매출을 받아봤는데 올 초까지는 꽤 매출 괜찮았습니다. 근데 3월에 이제 팬데믹 사태 한번 터지면서부터 한 30% 정도 떨어지더니 광화문 집회 때 되니까 한 절반 정도. 광화문 집회가 좀 있었구나. 매출이 많이 감소한 건 맞아요. 뭐 10분의 1까지는 아니고 최대로 떨어진 게 한 50% 절반 정도 떨어졌죠. 저희가 사실 이 요식업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매출액만 봐서는 사실 뭐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고 있는 정도의 임대료면은 매출이 그 정도 떨어져도 감당을 못할 정도는 아니겠는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공개는 못하지만.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저런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업가조차도 건물주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리 스튜디오에서 얘기했던 환산 보증금 9억 원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네.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산 보증금. 네,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은 이 사람 뭐 돈이 얼만큼 많은지 한마디로 그거를 좀 판단해 보기 위한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더한 겁니다. 100달치 월세. 네, 100달치 월세. 그래가지고 뭐 이 김혜도 씨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2억 7천 보증금에 1,130만 원이 그 월세였거든요. 그러면은 월세가 1,000만 원이면 곱하기 100 하면 이미 바로 11억 원이 네, 넘네. 그러니까 10억이 넘죠. 그러니까 그러네. 9억 원, 서울의 경우에 9억 원까지만 보호 대상이 되는데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영세한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 뭐 이 정도 보증금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정도의 상공인까지 우리가 다 보호할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상한선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는 원래 불평등하기 때문에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어쨌든 건물주는 갑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관계에서는 이런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 9억 원이라는 게 9억 원 까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500만 원이면 딱 9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월세 500만 원짜리 상가면 많거든요. 그렇게 큰 상가 아니어도 이 정도 나오는 경우도 특히 이제 뭐 요즘 한참 뭐 말들이 많았던 뭐 이태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홍대 쪽, 강남 뭐. 예, 강남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종로 뭐. 여의도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실.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몰리는 번화가 쪽은 대부분 넘겠는데요, 이러면 정말. 네, 그리고 이게 9억 원이 한 차례 올린 거거든요. 더 낮았는데 작년에 한 번 그래요? 올렸는데도 원래 여전히 6억 얼마였죠? 7억 얼마 헷갈리는데요. 아니 근데 뭐 6, 7억 원 선이었으면은 뭐 더 할 나위 없이 이거는 뭐 네, 예, 근데 올렸는데도 그런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거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증금,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 그 규정이 없습니다. 네네네. 구조적으로 어차피 가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증금이 높아도 이런 규정을 두는 게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없어지는 게 맞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많고요. 실제로 국회에도 그래서 이런 환산 보증금 규정을 없앤 법안이 제출도 돼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보니까 세빌스라는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 서울 파이낸스 센터의 소유주는 싱가포르 투자청이고 이 건물을 임대차 관리해주고 건물로 돈 벌게 해주는 이제 관리회사, 컨설팅 회사가 세빌스라는 회사고 또 김앤장도 등장을 해요. 내용 증명서는 김앤장에서 날라오더라고요. 역시 외국계 이런 큰 회사들은 역시 1등 김앤장은 빠지는 경우가 없군요. 1등 씁니다. 예. 미쓰비시 중공업도 1등 쓰고 그렇죠. 예. 세빌스도 1등 쓰네요. 전범 기업들은 일단 가장 좋은 데를 쓰니까요. 예, 김현장이 또 나오는군요. 이 세빌스라는 회사는 사실 생소해요. 이런 부동산 임대차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컨설팅 회사가 있다는 사실도 사실 생소한 사실이고. 그런데 뭐 100년 넘는 그 뭐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영국계 기업이요? 네, 영국계 기업이고 뭐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수십 군데 그 브랜치가 있는 굉장히 큰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뭐 문의를 통화가 원활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원래 다른 건물들도 기업을 근데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일단 답변은 여기 SFC 그러니까 서울 파이낸스 센터만 현재는 뭐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주로 근데 그 부동산 관련 큰 기업 거래를 할 때 컨설팅하는 업무를 많이 합니다. 사고 팔 때 네, 주로. 사고 팔 때. 네. 이 건물을 사면은 이 정도 가격에 사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컨설팅 해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이렇게 임대료를 올리려고 한 게 형편이 어려운가 세비스가 그래서 알아봤는데 뭐 영상이 뭐 세비스에서 올린 그 뭐 아시아 사람들 영상 같은 게 있는데 뭐 서울이 거의 뭐 그 아시아에서는 1등을 하고 전 세계에서도 뭐 1등을 뭐 거의 할 것 같다.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냐 뭐 이렇게 해서 한국 세빌스랑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빌스가 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는 뭐 아닌 상황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네. 이 처음에 이제 좀 싸게 줬다 그래요. 네. 한 그렇죠. 주변 다른 가게들의 한 3분의 1 가격. 처음에 싸게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네, 뭐 기사에도 있지만 앵커 테넌트라고 해서 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른 손님들을 이 가게 때문에 끌어모을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그 가게는 오히려 뭐 다른 데보다 좀 가격을 낮게 주는 그런 데를 앵커 테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방이 가장 먼저 네, 생각이 드네요. 이게 별다방 들어오면은 뭐 건물 가격이 오른다. 뭐 이제 약간 랜드마크처럼 그 이정표처럼 되면서
약간 그런 효과를 또 노린 거겠네요. 그럼 네네. 그것도. 네. 그래서 김일도 씨는 앵커 테넌트로서 뭐 그 대접을 받고 뭐 이렇게 좋은 조건에 와게 됐다. 그래서 그 조건대로 열심히 일했고 실제로 성과를 냈다. 그게 김일도 씨 말이었습니다. 일단 뭐 이제 김일도 씨 주장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확 올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계약서를 썼잖아요. 뭐 5년짜리를 썼다고 아까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가능한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 임대인이 뭐 원할 때 언제든지 올릴 수 있게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유가 있을 그러면 때 적절히 참 네. 누굴 위한 적절인지 참 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조정할 수 있다. 올린다 이렇게는 안 써요. 근데 깎아주는 조정 보신 적 있어요? 이게 통상적인 계약서도 아니라면서요. 아무래도 부동산 컨설팅 전문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붙었으니 이런 조항을 슬그머니 딱 껴놓고 유리하게 이제 국면을 만든. 이거 못 읽어봤을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계약 뭐 사인한 사람의 책임인 건 분명히 맞는데 계약서라는 건 대부분의 이런 조금 억울하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계약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들도 사실 많거든요. 전문 컨설팅 회사가 붙어 있고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쓴다면은 그 계약서가 우리 같은 약자 일반 개인들하고 맺는 계약이 평등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네, 김일도 씨도 처음에 계약 맺을 때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 뭐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인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자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외국계 회사일수록 뭐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경험이란 게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을 해본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죠. 계약서가 엄청 두꺼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임차인을 위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이 경우에 대비해서 임대인들 이런 권리도 있다, 이런 권리도 있다, 이런 권리도 있다 보통 이렇게 채워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 잘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서에 뭐 임대인이 맘 놓고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놨으면 계약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어떤 데입니까? 다 이런 150년 된 기업, 컨설팅 기업, 그러게 뭐 또 김앤장까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봐도 참 묘하잖아요. 그 문구가. 저 문구가 묘하잖아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아사모사야 완전히 그러면 진짜 이게 뭐 그런가 보다. 뭐 이게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저희가 짐작입니다만 이거는 아마 이런 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게 좀 비어 있고 김일도 씨 가게를 들어오라고 이제 했는데 3분의 1 가격이 줬어요. 앵커 테넌트 효과를 노려서. 근데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 너무 싸게 준 거 아니야 이거? 올려야겠는데?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죠. 네. 개연성은 있죠. 예. 그거 말고 이제 그 다음 나온 사건들을 보니까 이것도 이제 생소하셨을 겁니다. 최소 보장 임대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계약을.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면은 그거 아닙니까? 전기 반, 기름 반. 우리가 이제 흔히 하이브리드 차 그러면 그렇죠. 예, 전기로도 가고 기름으로도 가고. 이것도 유리할 땐 정률제, 불리할 땐 정액제. 하이브리드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도 아까 이제 조승원 앵커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월세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월에 500만 원. 다 이런 줄 알았죠. 왜냐면 우리 이제 집세를 보통 그렇게 내잖아요. 월세 계약을 하면 뭐 조그만 원룸 뭐 1,000만 원에 50만 원. 뭐 보통 이렇게 하지. 그런데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장사가 더 잘 되면 무슨 퍼센트로 이렇게 뭐 계약을 해갖고 몇 퍼센트를 뭐 더 내고. 야, 근데 이 계약이 이게 말이 되는 건지가 조금 저는. 아니 뭐 정률제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면 그만큼 임대료도 적게 낸다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매출이 떨어질 때는 임대료가 안 떨어지게 딱 한선을 박아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인 거고. 네, 유통업체 중에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퍼센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정률제만 떨어지면 적용해서. 떨어지고, 예. 그 정률제로 하면서 그다음에 뭐 이게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이거 신고도 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요새 나타나는 복합 쇼핑몰들, 뭐 신세계 스타필드 아니면 뭐 롯데몰 이런 데서 예. 집중적으로 이런 그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건물주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 보장 장치를 하나 만들어 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니멈 뭐 최하는 일단은 무조건 갖고 가는데 잘 되면 더 벌어 가니까 완전 뭐 땡큐죠 이건 진짜. 예.
이거 불공정한 거래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공정위랑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네. 저도 뭐 이렇게 지금 약관 심사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약관 공정거래가. 심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거의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꽤 됐는데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좀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일단 공정위 약관 심사의 특성상 법원처럼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옳다 아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 이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 약관이 뭐 공정하다 아니다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여기서 불공정하다라고 하면 이 비슷한 약관이 있는 모든 산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큰 일이 돼 버리는구나. 네, 근데 뭐 비슷한 게 뭐 지적 재산권이 있거나 이런 예. 계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약에 대한 무슨 뭐 지식이 있어서 그거를 뭐 제약회사가 가져갔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계약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일단 워낙 크다. 뭐 약간 이 부분 산업 하나고. 전반에. 예. 네, 두 번째는 이게 그래서 임차인한테 플러스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은 뭐 그 하한선을 너무 높게 했을 때는 문제지만 이걸 낮게 했을 때는 또 유리한 측면이 있을 텐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면 그 건물주들이 아예 높은 정액제로 정해버릴 것이다. 이랬을 때 좀 오히려 뭐 불이익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했을 때는 하한선을 예를 들어서 한 700만 원에 했다면 네. 이 하한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못하게 정률제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사실 제가 그 아파트 우리 그 선분양하잖아요. 저 그거 되게 문제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생각을 곰곰 해봤는데 그 돈을 미리 받아갖고 지으니까 싸게 공급이 또 되는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원래 후분양하면 취지는 그랬죠. 예. 네. 물론 이제 오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선뜻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런 논리. 너무 형식 논리에 치우친 거 아닌가. 네.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사실 전세 대란도 네. 세금 올리면 결국 전월세에다 다 전가할 것이다. 집값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철저하게 집주인 위주적 사고 아닌가. 아니 그거 못하게 정부가 나서서 잡으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공정위의 이런 그 형식 논리적 심사도 너무 현실을 좀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 하한선을 근데 이제 시장 경제에서 그 리밋을 공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해줄 수는 사실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 우리가 오늘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정하는 놈 마음이니까. 건물주가 그거 몰라 올릴 거야 뭐 이래버리면 이것도 정말 근데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태이긴 합니다만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입점을 할 때 일단 인테리어 공사 뭐 잔뜩 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권리금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몇 억씩 이제 들여서 공사해놨는데 만약에 중간에 올리겠다고 나오거나 매출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경우에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그래? 그럼 나 방 뺄래. 더 이상 너희 가게 거기 입점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방 빼려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럼요. 그 인테리어 공사비 묻어놓은 거 다 날리는 거고 날려야 돼. 위약금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리고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까지 돈을 더 내야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공정한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만 뭐 평등한 개개인이 맺는 계약이란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이런 거는 자영업자 아까 폐업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무 좀 가슴 아픈 숫자인데. 14만 명이요? 올 상반기에. 네. 근데 이제 아까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일반 직장을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그간에 이제 본인이 고생해서 번 돈들을 모아서 은퇴 이후에 뭐 가족들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 뭐 재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좀 회사가 어려워져서 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신 경우도 결국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자영업인데 이런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얘기가 이제 그 얘기 같아요. 예전에 왜 IMF 사태 직후에 대규모로 정리해고들이 일어났을 때 치킨집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 얘기 뭐 유명하죠. 예, 직장에서 잘리신 분들이 치킨집 열었는데 그 시장 자체가 또 과포화되고 프랜차이즈 횡포에 당하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또 함께 망하는 구조로 갔던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 커피 공방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잠깐 마지막에 사례 이제 소개됐는데 여기를 보면은 OTD라는 중간 이 부동산 매개 업체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플랫폼 업체 같은데 이런 업체가 등장하네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광화문 뒤타워나 뭐 여의도 뭐 디스트릭트 이런 공간 가보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빌려서 거기에 뭐 맛점들을 일단 입점시켜가지고 네. 새로운 공간으로 꾸민다라는 뭐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는 뭐 이 입점한 가게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또 그 건물주한테 그 수익이 나면 그거를 내고 일종의 그 전대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리스크를 지지 않고 통째로 그냥 빌려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고 OTD 같은 업체는 자기가 직접 이제 건물을 사진 않지만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거기를 어떤 업체를 입점시켜서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상권을 만들 것인가를 이제 기획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맛집을 위주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뭐 직접 서점 같은 것도 만들고 아니면 다른 뭐 마켓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최근엔 또 배송 뭐 사업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체는 뭐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업체일 것 같아요. 네.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너무 정말 고맙죠. 자기는 뭐 거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네. 어쨌든 월에 어쨌든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참 좋을 텐데. 근데 이 케이스를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률제 계약을 했어요. 네. 네, 근데 4대 마트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 유통업체에 이 OTD라는 곳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 커피 공방 사장님이 그러니까 최소보장 임대료로 이 OTD와 계약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백화점 안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OTD라는 계약을 맺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OTD하고 계속 이렇게 계약서를 맺었고 OTD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발 깎아줘라 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OTD하고 계약 관계를 봤더니 근데 OTD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있나 이거를 깎아줄 수는 없나라고 얘기했더니 OTD 자체가 너무 수입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건물주인 현대백화점한테 가서 그럼 현대백화점이 좀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여기 사장님 죽겠다고 하시는데 그랬더니 현대백화점이 이 건물 그 신촌의 건물 한 층을 다 빌려주고 한 달에 이 OTD한테 받는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층이면은 그래도 뭐 몇 억대 되지 않겠어요? 그게 2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네? 200만 원이. 그래요? 그 큰 건물의 한 층 전체에 현대백화점이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한 층 다 빌려주면 얘네가 장사를 잘하니까 뭐 장사 잘 되면 우리도 많이 벌겠지 기대하고 정률제로 계약을 했어요. 매출의 몇 퍼센트? 8%를 매출의 8% 이렇게 계약을 했더니 네. 근데 지금 백화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200만 원. 네. 그럼 많이 이제 나오면은 이제 백화점도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하이브리드 계약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률제 계약을 건물주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겠네요. 안 하고 싶어 하겠죠. 네. 하이브리드 계약을 선호하겠죠 더. 만약에 근데 최저 그 하한선을 뒀었다면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참 좋았겠지만 그 안에 계신 상인들은 버티지를 못했을. 그러니까 현대백화점과 OTD의 계약은 정률제 계약이고 OTD와 여기에 입점한 업체들 간의 계약은 또 최소보장 임대료. 네, 그래서 커피 공방 사장님은 OTD한테 450만 원을 주고 계세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야, 계시고 현대백화점은 그 한 층 전체에서 200만 원을 받아가는데 커피 공방 사장님만 그 OTD에 450만 원을 매달 주고. 그럼 OTD는 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OTD는 OTD가 그러니까 이런 점주들한테 받은 것보다 이런 건물주한테 주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장사가 안 현대백화점에 되다 보니까. 200만 원밖에 안 준다면서요? 그래도 투자한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여기저기 이렇게 공간을 늘리고 그렇긴 하겠다. 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도 경기입니다만은 이게 좀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을 정말 안 가게 되니까. 김영구 팀장께서는 최근에 뭐 이런 오프라인 매장 자주 가세요? 마트나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에서 시키죠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시키기도 장도 하고 집에서 보고. 요즘은 뭐 이렇게 배송 이런 것들도 뭐 다음날 신선식품들도 뭐 다음날 새벽이면 오는 이런 배송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이제 장 보러는 마트를 가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장보러도 안 가시고 지금 침대에서 하죠. 정말. 핸드폰으로.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바뀌는 것에 대한 논의도 정말로 이제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거 뭐 당장 닥칠 미래는 아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즉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온라인으로 이 경제가 옮아가는 추세는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죠. 온라인 쇼핑의 비중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일종의 트리거가 된 거죠. 폭발적으로 늘린 거고, 이건 다시 이전 시대로 안 돌아갈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왜냐면 편하거든 해보니까. 해보니까. 해보니까 편하고. 네. 사실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조금 네. 연세 물건 있는 안 보고 사도 분들이라든지 돼? 이런 불안감. 물건 안 보고 정확하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일 뭐 이런 거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사야지 이런 게 있었던 어머니들도 막상 받아보니 괜찮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굳이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온라인 쇼핑 비중이 벌써 49%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예, 오프라인 쇼핑을 역전하기 직전이란 뜻이에요, 그건. 미국은 그거보다는 좀 낮은 것 같던데, 보니까. 근데 미국도 보니까 아마존이라는 이 거대 공룡 업체가 워낙 탄탄하게 독점을 하고 이 매출 기준이 올라가는데 원래 한 이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튀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예상치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 사례와 우리 사례는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운송 비용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긴 다음날 새벽 배송 이런 거 안 될 거 같아요. 그 새벽 배송 안 되죠 거기는. 근데 뭐 이제 그 문제도 계속 이 새벽 배송이라든지 온라인 이 비중이 올라가면서 거기서 또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처우도 우리가 계속 좀 저희가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그 플랫폼 노동 문제. 예. 근데 어쨌든 이 추세는 저는 바뀌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정치권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로봇 기술이나 AI 기술이 워낙 이 추세대로 발전한다면은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고용이 같이 늘지 않는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실제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정리하거나 무급휴직을 당했고, 이게 다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이어지면 고용시장에서 사람들이 쫓겨날 거고, 이 사람들이 자영업이나 해볼까? 근데 자영업 시장도 지금 이 소매 시장 자체가 몰락을 한다면은 이제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잖아요.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고 자영업 시장에서 밀려나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네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얘기 나오잖아요. 2023년인가부터는 그 로봇이 한강에 배달 간대잖아요. 그 1층에 그냥 딱 놔두면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1층에 딱 놔두면은 거기에서 로봇들이 배달한대요. 이렇게 되면은 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시대에 또 활동하고 계신 라이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고용시장과 자영업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더 미래에는 이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런 종합적인 복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통 전통적인 복지 정책이라는 게 임금 노동자를 전제로 하고 정규직 노동자, 이 사람들의 연금, 퇴직금, 그다음에 이후에 자영업 차리고 뭐 삶을 어떻게 노후에 이어갈 것인가, 이런 걸 기준으로 어떤 큰 복지 제도를 설계했다면은 이 자체가 이제 좀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밑바닥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네. 오늘은 뭔가 이렇게 보통 끝나면 뭐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이러면서 우울하죠. 이거 약간 우울하고. 조금 우울하고. 뭐 예전에 보통 그잖아요. 우리 이거 후 끝나고 나면 그 취재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막 약간 이러면서 뭐 지켜보겠습니다 막 이러고 끝냈는데 오늘은 정말 이렇게 좀 답답하게. 아니 아까 그 녹화하기 전에 김지경 기자 그냥 우리 둘이 한 얘기도 네.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진짜 그 최근에 얼마나 어려운지에 네. 대해서. 그 커피 공방 사장님 취재를 많이 했는데 기사에 많이 못 담았거든요. 그 올해의 베스트 커피 바 뭐 약간 이런 수상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커피 가게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그 과일 가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시간씩 주무시면서 커피, 과일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셨는데 그날 같이 취재를 하는데 계속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카드 독촉 전화, 뭐 아니면 뭐 단전을 뭐 경고하는 뭐 이런 전화부터 받는데 또 한 통 전화를 받으시더니 하는 말씀이 요즘은 그러니까 사채도 좀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한 하루 이틀 밀려도 뭐 거의 뭐 다리를 뭐 분지를 것처럼 전화를 왔는데 요새는 독촉 전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도 그런데 약간 그분들이 법을 잘 지키시는 분은 아니지 않나요? 네, 법의 문제는 아니고 그랬다가 아예 망하고 아예 돈을 그러니까 뭐 회수를 못할까봐. 회수를 극단적인 뭐 못할까봐. 또 극단적인 네, 상황. 그럴까봐 그냥 아유 그냥 고생 많으시죠. 약간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전화를 끊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뭐 임대료를 계속 이렇게 잘 뭐 못 내가지고 밀리고 계신 상황인데 그래도 재촉을 안 하신다고. 괜히 나갔다가 못 받을까봐. 사실 건물주 위에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옛말이 될 거라는 얘기도 아까 허이로 아나운서가 했는데 그럼 누가 돈 버는 거냐 도대체. 첫째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 뭐 건물도 자산이지만 건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파트, 금융 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 어떤 자산이 워낙 지금 돈이 많이 풀리니까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같아요 보니까. 쿠팡이 매출이 올해 10조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이 나와 있고, 뭐 그 밖에도 많잖아요.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돈을 지금 쓸어 이제 모으는 거예요. 네. 방송 형태를 이용한 쇼핑몰에 이제 그렇죠. 카카오 쪽도 그렇고 정말 그쪽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이버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소매업의 몰락을 그런 데서 이제 쫙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독점 플랫폼들이. 사실 이런 복지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원 마련 문제인데,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세 같습니다. 보니까 디지털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구글 같은 데가 국경 없이 돈을 버는데 법인은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런 데다 두고서 법인세 거기다 조금만 내잖아요. 이 법인세를 거둘 방법이 없으니까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논의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요즘 돈 버는 데가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구글, 쿠팡, 네이버 이런 데로만 돈이 몰리니까 여기서 뭔가 사회적 비용을 좀 더 부담을 시키고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들이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해외에서도 계속 활발한 거.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는 세금 관련 소송들 지금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재원 마련도 지금 김영국 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심각하게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정치가 소모적인 싸움 할 거 아니고 진짜 이런 얘기들을 해야 좀 고급스러운 정치 아닐까 싶은 생각 듭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지금 당장은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내년까지는 지금 간다고 볼 때 지금 뭐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지금 뭐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들 뭐 눈앞에 보이잖아요. 길거리만 가도 문 닫는 가게들 늘어나고. 근데 요거는 진짜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 뭐 한시적으로 뭐 임대인에 대한 정책 같은 것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캠페인이니 운동이니 뭐 착한 뭐 임대인 운동, 저는 이런 걸로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누군가의 어떤 한 집단의 어떤 선의와 희생을 갖다가 통해서 뭔가 세상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인이라 해도 임대인도 제각각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층위가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중에서도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신문에서 얘기하는 뭐 생계형 임대인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 잔뜩 끼고 건물 샀는데 이거 임대료 못 받으면 망하는 그런 임대인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자도 내야 되고. 이자 내야 되고. 예, 그런 그래서 세금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어떤 무슨 착한 임대인 운동 뭐 이런 걸 좀 할 게 아니라 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미국이나 뭐 우리 호주 사례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캐나다 사례 봤죠. 캐나다 사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임대인들이 임대인들한테도 뭐 은행 대출 뭐 이걸 갖다가 뭐 미국 같은 경우 압류 못하게 아예 그런 식으로 뭐 대책을 좀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좀 적극적인 정책을 좀 펴지 않으면 뭐 지금 당장 뭐 소매업에 정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렇죠. 지금 당장은 빨리 이걸 지금 좀 어떻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들끼리의 어떤 싸움만으로 지금 뭐 문제를 맞아요. 네. 놔둬버리면 네. 자기네들끼리 소송하고 놔둬버리면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임대인 임차인들한테 어떤 정책을 펴서 이들이 둘이 싸우지 않게끔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있다면 이제는 정부가 좀 더 나서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네. 오랜만에 앵그리숭한 모습. 아니.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김지경 기자가 스트레이트 저희 처음인데 아, 소개를 못했어요. 환영합니다. 저희가 일에 빠져서. 우리 김지경 기자는 스트레이트 팀에 이제 처음 합류했고 네. 지금 제일 고참이죠 스트레이트 취재 기자 중에서는. 모처럼 저보다 선배이신. 잘해야 되는데 네. 부담이 큽니다. 앵커도 열심히 하셨고 하겠습니다. 네. 가장 직전에는 정치부. 예, 정치부에서 왔습니다. 있었죠? 네. 정치부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더 힘드네요. 정치부장보다 훨씬 별로인 부장이 계시죠.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아니 뭐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 아직 힘들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기자 선후배들끼리 못하는 얘기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따로 이렇게 예. 싸우네. 오늘 방송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셨으니까 이제 김지경 기자도 네.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뭐요? 무슨 말씀이시죠? 네, 저희 꼭 끝날 때 네. 스트레이트 후 끝날 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시고 해주시죠. 저희 구독자가 29만 7천 명이에요. 야, 이제 30만. 이 마지막 깔딱고개 3천 명이 안 늘고 있어요 지금. 저희 30만 돌파하면은 네. 이벤트 한번. 오, 아, 어떤 거 하시게요? 내용은 아직. 고민해 보시죠. 고민해 보시죠. 예. 자 그럼 오늘 클로징은 김지경 기자께서 진짜 해주시는 거예요. 걸로. 네. 네, 그러면 구독자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30만 되면 이벤트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